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며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기관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예술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박종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오셨죠? 아유, 네. 아닙니다. 예.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주혁신단지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지금 네. 나주시가 소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서울 동숭동에도 이제 저희 사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아르코 대소극장, 네. 그 다음에 대학로 대소극장은 네. 공연장이 이제 네. 거기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나주에 저는 계시는 거죠? 근무지가 전남 나주 혁신단지입니다.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된 지 17년이 되었어요. 예. 그렇죠.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위원회라고 하고 예술위원회 이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도 예술 영역만 조금 벗어나면 위원회 회하는 데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조직은 1972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1973년에 한국문예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구조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 외에도 예술 연습 공간이라든가 작은 미술관 이런 그 인프라를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지원하거나 또 혹은 지역의 전시 공간, 민간 공연장 같은 창작 향후를 매개하는 풀뿌리 그 문화 공간들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누리카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네네. 문화 누리카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네. 최소한의 그 문화 향유를 그렇게 보장하는 국민 그렇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 누리카드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그 소득이 낮거나 문화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누리카드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거나 좀 그러는 카드인가요, 그게? 예, 그게 예전에 체육 바우처,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이렇게 이제 불렀던 그런 바우처들이 모아져서 문화 누리카드가 된 것인데요. 책을 잘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차상위 계층 이하에 속한 분들의 전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구의 조직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크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연장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 그 예술 인력을 개발하고 또 이제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더욱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예술기록원.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기록원. 아르코 기록원이라고 하는 그 예술 아카이브, 아주 전문적인 아카이빙을 하는 기관으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관인데 그런 기관 같은 것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조직들을 전체를 합해서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 소속으로 문화예술위원회 말고도 또 문화와 관련된 기구들이 꽤 여럿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굉장히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좀 들자면은 그 체육진흥공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 또 밑에 이제 그 도별로 국립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부 다 같은 조직이고요. 문화재청? 예,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아예 독립청입니다. 아, 독립청으로요. 아마 문체부 그 산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네. 문화재단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재단은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만든 문화예술위원회와 그 같은 활동을 하는 광역단위 네. 그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조례로 이제 광역 보시면 될 것 지역별로 같습니다. 만드는 예, 예. 곳. 네. 위원회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위원회는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반해서 그 문화재단이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 네. 네, 예산은 대략 어떤가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3,800억. 네. 네, 아, 참 큰 규모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죠. 네네. 예. 이런 예산으로 특히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공모사업, 뭐 네. 지원사업 등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공모 사업이 저희 사업은 뭐 대부분 다 공모 사업이니까요. 공모 사업이 가장 그 중심 사업이고요. 예산의 크기로만 생각한다면 1년에 1,850억을 쓰는 누리카드 사업이 누리카드. 예, 사업이 네.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우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제 그 협업 체계로 광역기초가 네, 모두 네.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상으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예술 지원 사업이 네. 창작 사업도 있고 뭐 향유 사업도 있고 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그거를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조금 중요한 사업, 대표적인 거라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문학, 시각, 예술, 뭐 이 미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공연 예술, 전통 예술, 다원 예술 등 기초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션 임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지원합니다. 이 인력을 지원하는 게 보통 사업에 지원하지 말고 사람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그 나왔던 것은 이제 2000년 직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잘 안 되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월 달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예술가들이 이제 극한에 내몰리고 예, 생존을 위협받는 형편까지 진행이 되니까 국가가 일단 451억의 긴급 재원을 맞이해서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 일자리 5,500여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1년에 대통령 그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인력개발원이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뭐 39세 이하의 예술가의 창작 기회 역량을 높이는 뭐 차세대 문화예술 인력 육성이라든가 무대 예술인 이제 전문인 역량 강화 거기 이제 그 벽제에 있는 그 아르코 인력개발원에 가보면 그 무대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또 그 조명도 아주 큰 그 공연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길러낸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또 예술 인력 보통 뭐 기획이나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종사자들의 그 경력을 개발하거나 앞으로의 비전을 제공하는 마르코 문화예술 전문가 코스라든가 또 34살 이하가 이제 보통 이제 청년인데요. 국공립 뭐 민간예술단체 같은 곳에 연수단원으로 이렇게 그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그 일자리 연계 그 예술인 육성 사업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내외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병력을 대체 복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체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그런 것처럼 뭐 성악이거나 뭐 기악이거나 뭐 1등을 했다 하면 군대 면제되고 보통 그런 사람들 이제 예술 요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예술 요원 역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입니다. 예.
제가 사실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좀 네네네네네. 뒤져보면서 눈에 띈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을 돕거나 하는 것들은 지자체별로 하는 그 문화재단에서도 뭐 예술위원회랑은 다르지만 하겠지만 이렇게 인력개발원을 운영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해주고 많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군다나 올해같이 이렇게 그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아직 어려운데 이럴 때는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그 예술인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예술위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저는 내적으로 참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도 좀 자부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주신 그 예술인들이 이제 생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창작을 하는데 창작계 지원금을 주어서 그렇게 창작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어쨌든 그 생존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쵸. 이건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전문적으로 있고 그 기관 안에 저희 문예진흥 기금을 써서 융자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지난 몇 년 새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한 10만 명 가까운 그 예술인 그 고용보험 같은 것들의 제도를 유지해서 최소한 생존이 가능하도록 만든 예술인들이 그동안 그런 보험 예. 같은 걸 못 들었던 거죠.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네.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적어도 국가의 혜택 속에서 네. 예술을 그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셨던 코로나 시절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예술인들이 겪어왔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문제일 텐데요. 사실 누구나 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는 뭐 인류가 그 이런 그쵸. 일들을 겪어본 지 너무 오래된 정말 누구라도 이 21세기에 이런 질병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아마 예측을 못했던 예측 불가능한 그 문제였을 텐데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두 배로 어렵거든요. 세상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예술계는 두 배로 어려운데 더욱더 그 예술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건 본인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감추고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그쵸. 저희가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그 방호복을 막 벗는 땀투성이의 간호사 선생님 사진 한 장으로 아마 우리 지금 이 시기를 기록할 텐데 그 사진을 찍은 건 사진가 분이거든요. 그리는 사람은 화갈 테고. 그렇죠. 그러니 네. 그 본인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감추고 적으면 또 문학이 되고. 예, 공동체의 번영과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717억의 긴급 재원을 마련했어요. 이제 저희가 뭐 그 문예진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그 적립해 놓은 돈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걸 급하게 헐어서. 그럴 때도 뭐 적립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717억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긴급 지원, 소극장, 공연장, 그 대관료 지원하는 것들 또 그 이외에도 뭐 인력 사업 대표적이죠.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그나마 벼랑 끝에 내몰린 예술을 그래도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 어려움을 예술계와 함께 관통해 왔다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게 이제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그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백이 되고 한 곳이 이런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무너지면은 뭐 거의 버틸 몫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하고의 굉장히 긴밀한 공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하는 것이니까 국회 참 자주 갔었고요. 또 그리고 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가 그 이렇게 그 편성을 하는 권한을 모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참 자주 가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술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창의사회라고 하는 게 공동체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하는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중요한 건 이럴 때 예술가들이 이런 데 감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당신들은 그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애정을 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뭐 우리가 독일의 사례라든가 영국의 사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거기 어깨를 마주 나란히 우리나라에서도 5,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적어도 예술이 있게 하는데 일조했다. 꼭 그 입만 가지고 아마 예술이 살아남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예술가들의 정말 고된 그 고통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함께 이 고비를 넘고 있는 중이다. 넘을 네, 것이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이라고 박 할 수 있을 것 위원장님이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위원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시고요. 근데 최근에 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참 한국 문화가 예. 세계적으로 요즘같이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인정받고 그런 것은 예전보다는 훨씬 요즘같이 이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보통 한류 이러지 않습니까? 예, 한류, 예, 영화도 그렇고 또 뭐 음악도 그렇고 예. 심지어 요새는 음식까지도 예. 이 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우리 한국 예술을 밖으로 알리기 위한 뭐 국제 교류 사업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계획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 한류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도 성과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음악상 같은 데서도 수상자가 나오시고 또 세계적인 미술제 이런 데서도 뭐 매번 뭐 무슨 상을 받았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일이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인데요. 특히 보통 한류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 뭐 네. 대중가요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은 결국 문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또 뭐 비근한 이로 BTS의 수억 뷰가 넘는 뮤직비디오는 저희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했던 그분께서 예술 감독을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직간접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바탕이 있는 것인데요. 저희 문예진흥기금은 이런 데 쓰라고 법에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조항이 예. 남북미 국제교류라고 하는 곳에 쓰라 이렇게 이제 되어서 국제교류 사업들 이제 뭐 민간교류 활동 같은 것들이 그동안 사실 코로나 시절에 제일 크게 막혀 있었죠. 그렇죠. 뭐 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로 새롭게 활로를 열고 또 요즘은 또 매체 융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르가 네. 합쳐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역동적인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뭐 국제교류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너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독일 통일과정 같은 데서도 지켜보는 분명한 사실들은 뭐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럴 때에 예술이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화, 예술, 체육 이 모두 다 이런 데서 동질성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교류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하는 아마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 중에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그렇죠. 운영일 네. 텐데요. 네. 지난 4월 달에 지금 개관했습니다. 이게 한 해가 늦춰졌고요. 그러니까 못했다고 해요. 그게 뭐 전쟁 중에도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그렇게 위중했던 거죠. 2022년에 못했다가 2021년으로 한 해가 밀렸고 그리고 이제 그건 건축전 문제고 이제 정식 미술 비엔날레가 이제 2022년에 베니스 자르디니 언덕에 한국관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개막이 되는데요. 이게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땅에 한정이 돼 있어서 아시아에서는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그게? 그리고 그 한국관을 지을 때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께서 네. 정말 크게 기여해서 정말 후배 예술가들에게 남겨준 크나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미술올림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가를 네. 대표해서 네. 나가는 네. 미술올림픽에 그동안 저희가 황금사자상이 왜 뭐 베니스 영화제 그러면 이렇게 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을 저희가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러셨어요? 2014년에 건축전에서. 건축전에서. 예. 네. 그리고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등 격인 은사자상을 한 해. 은사자상. 네, 예. 맞아요. 황금사자, 은사자. 예.
황금사자상 1회, 은사자상 1회를 받아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눈을 씻고 볼 만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기록적으로 굉장한 일을 한 거네요. 그럼요. 예.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만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그게 여담인데요. 네, 네. 사실은 중국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 베니스 비엔날 주행사장 안에 국가관을 굉장히 지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마지막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고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에서 들어보면 워낙 그 자리가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랍니다. 근데 화장실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국가관은 뭐 그쵸. 이렇게 함부로 넣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명분을 내세우셔서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하셔서 그 백남준 선생님께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지었다. 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전에 듣고 네네. 그 백남준 선생의 음덕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선물로 지금까지 그러네요. 네.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한국 예술의 국제 교류는 뭐 예전에 그런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요즘처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자랑스럽고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모든 일에 그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계속 돌들 옮겨 놓으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렵게 위원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개인적인 것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실제 그 연극인이셨잖아요. 네, 연극했죠. 뭐, 네. 예, 교수로 또 학생들에게 어떤 네. 강의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삶을 보면서 네. 연극인으로서 무대에 올랐던 연극인으로서 또는 그 연구를 하고 후진을 기르는 교수로서 지금 문화행정의 수장으로서 다 역할이 다른데 장단점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어떤 소회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저는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다 뭐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그냥 일가를 이룬 분들은 아주 쉽게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제가 배우인가 혹은 연출가인가 혹은 문화행정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문화행정가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느 것도 이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다가 이제 결국은 전문적인 문화행정가로 남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30년 전에 그 대본도 이렇게 공동 창작을 하고 출연도 했던, 연출도 했던 월급도둑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후배들이 다시 공연하는 자리에 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곱게 늙어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그렇게 예술계 한편으로 원로소리를 들으면서 늙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게 세상의 진리이기도 하고 또 질서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거의 제가 드리는 적이 없는데 네. 아니 부국장님이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대답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더듬더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문화행정가로서 있게 되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 오시면서 어떤 분은 이쪽 전문인으로 어떤 이쪽 전문인으로 오셨는데 네. 그 위원장님께서는 실제 예술인으로서 현장에 섰던 분이셨잖아요. 그 현장을 잘 아는 아마 전문가로서는 저도 그렇죠. 그런 면으로 좀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펼쳐보고 싶었고요. 그랬는데 그만 재임 기간에 대부분 코로나와 싸우는데 할애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게 네. 외려 저뿐만 아니라
그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을 하는 분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네. 진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획도 커졌고 어떤 역량도 커졌고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본인께서는 어려우셨겠지만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자부심도 있지만 사실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 사실 그 예술행정을 하면서 회계연도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올해 사업은 올해 써야 되는데 저희가 3년씩 이렇게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이런 기획을 해봤다거나 또 뭐 단계별 창작 지원 같은 경우에 먼저 대본을 이제 먼저 골라서 그 대본에 지원했다가 그게 좀 쓸만하면 이제 뭐 그 시범 사업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보는 쇼케이스까지 이렇게 지원했다가 또 그게 잘 되면 극장을 매칭해주고 또 거기서 또 더 잘 되면 이제 그건 아예 공연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넘어서면 국제교류 쪽으로 이제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에 넘겨준다거나 하는 일들을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해볼 수 없는데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는 이제 그 사업에 단계를 전부 다 예, 탄력이 열려 있으니까 네네. 이게 그 중장기 창작 지원이라든가 단계별 창작 지원 같은 것들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쩌면 새로운 형식의 예술 지원이라고 그럴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지원만 해줬을 수 있는데 정말 씨앗 뿌리고 인큐베이팅을 하고 육성을 해서 나중에 무대에 올려서 키우는 것까지 네,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많이 갔는데 좌우명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저요? 네. 아니 다른 분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현장에 계셨던 저라고 분으로부터 뭐가 뭐 또 다르겠습니까? 뭐 제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죠. 어떤 삶의 철학이랄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물어보면 신우지신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뭐 죽은 뒤에 이름이 남는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요. 살아보니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순간을 최선을 다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지금 뭐 부국장님 앞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보다 연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제가 무슨 인생의 진리를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처음에 말씀 시작 드렸을 때 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아주 보편적인 진리에서 진리체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이라면 아마 후회 없이 현실에 임하자고 하는, 현실에 충실하자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귀에 담기는 그런 삶의 좌우명이네요. 문화행정 수장으로서 그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네. 또 그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마 국민들에게 뭔 말씀 드리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예술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술인들은 각자의 그 작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그런 작가분들도 그런 사례도 겪었고요.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작가들의 그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생활 그 자체, 생계 자체를 지원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면서 버티기 위한 그 최후의 버팀목의 역할을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더 넓은 범위로 저희의 모든 사업은 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가진 그 기관의 목적이 그 전 국민에게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함에 있는 것인데 그 당당하게 문화예술을 가슴에 담으시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글귀 하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는 삶과는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책 한 권 읽지 않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 아니고 좀 이렇게 더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통행료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를 누리고 향유하고 예수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그 통행료를 지불함으로 우리 나라에 우리 세상에 함께 예술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가 있나요? 언제? 저는 이제 임기를 지냈습니다.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임기 지나고 기다리시는 네네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제까지 이 일을 더 계속할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네.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동양TV에 와서 인사를 드려서 제가 네.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데요. 예. 그 지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돌아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또 저를 단점 많은 저를 가슴 따뜻하게 안아주실 곳도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하늘을 이고 여기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 늙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를 좀 따뜻하게 돌아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한 1년 정도 남은 그 강의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 또 강의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떠나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생각 일단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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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문화진흥을 위해 정책을 총괄하고 또 한국 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인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